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인상병리학과 동아리 바이오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ECLIA 전기화학 발광 면역 부속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병원 장비와 검사 항목, 두 번째는 ECLIA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이건 이제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ECLI 원리를 활용한 병원 장비와 검사 항목. 대표적으로 이제 로슈 회사의 코바스 E601과 코바스 E801 장비가 존재합니다. 이 E라는 게 ECLIA를 활용하여 검사를 한다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제 코바스는 블러드, 혈액을 이용하여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SST 튜브로 이제 혈액을 채취하고 세럼, 혈청을 얻어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혈청으로 이러한 수많은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 로슈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코바스 2801이 어떠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목록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게 진짜 엄청 많아요. 저는 그 중에서 진짜 이 일부만 조금 가져온 건데 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암 표지자, 두 번째는 감염성 질환, 세 번째는 호르몬. 사실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지만 사실 엄청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저는 이제 추려가지고 이 정도 갖고 온 것입니다. CEA는 이제 대장암 표지자이고 PSA는 전립선암 표지자, AFB는 간암 표지자입니다. 단순히 이제 혈액을 뽑고 혈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코바스 장비에 넣는 것만으로도 암 표지자가 환자에게 존재하는지 않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것은 B형 간염이고 얘는 C형 간염, 얘는 HIV, HSV, 시필리스, 매독, 성병이죠. 이러한 감염성 질환과 TSH, T3, T4는 전부 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 검사까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볼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가 B형 간염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블러드 채취하고 거기서 SST 튜브로 이제 세럼, 혈청을 얻게 되면 그 안에는 B형 간염 항원이 존재하겠죠? 이 초록 색깔 동그라미가 그 B형 간염 항원을 나타냅니다. 그 옆에 있는 이 Y자 애들은 무엇이냐? 항체입니다. 이러한 항원을 디텍할 수 있는 항체들이에요. 얘네들 이름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 얘는 capture antibody, 얘는 detection antibody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세요. 항원이 가운데 있고 양 사이드에 항체가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죠? 저희 샌드위치를 먹을 때 식빵이 양 사이드에 있고 거기 이제 사이에 뭐 야채가 들어있든 뭐 치즈가 들어있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샌드위치와 같다고 하여 이 모습이 마치 그 저희가 먹는 샌드위치와 같다 하여 샌드위치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디텍션 안티바디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루테늄이라는 것입니다. 루테늄이 이제 뒤에서 훨씬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지금 수준에선 그냥 이 디텍션 안티바디 디텍션 안티바디에 루테늄이 표시되어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처 안티바디에 붙어 있는 것은 비오틴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면역 복합제를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성 비드에 대해서 다뤄봐야 되는데 자성 비드가 여기 있는 왕창 큰 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자성 비드는 이렇게 표면에 코팅이 된 게 있는데요.
이 코팅 물질이 바로 스트랩트 아비딘입니다. 이 스트랩트 아비딘이 여기 보시면 이 비오틴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제 스트랩트 아비딘과 비오틴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 결합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랩트 아비딘이 자성 비드의 코팅이 이렇게 차라락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오틴과 결합을 하게 된다.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된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역 복합체에 대해 설명했고, 자성 비드가 이제 스트랩트 아비딘과 비오틴을 통해서 이렇게 부착이 딱 되어 있고, 이렇게 큰 덩어리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릴 거는 이제 바로 measuring cell입니다. 셀이라고 하면은 세포인가? 할 수 있지만 세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포가 아니라 그냥 여기 마그넷, 자석, 워킹 일렉트로이드, 작업 전극, 광전 증폭관 PMT라는 이러한 하나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가 모여져 있는 하나의 공간을 measuring cel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면역 복합체랑 이렇게 자성 비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분이 지금 B형 간염에 감염되었습니다. 여기 항원 항체가 이렇게 루테늄이 있고 비오틴이 있고 자성 비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러한 덩어리들이 크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존재하게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둥둥 이렇게 떠다니다가 보면은 여기는 마그넷, 자석이 있고 여기는 다 자성 비두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자석과 자성 비드 때문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석 위에 있는 전극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변에는 항체와 결합하지 못한 B형 간염 항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 B형 간염 항원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것저것 항원들이 다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항체들도 막 이렇게 부착되지 않은 것들도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결과를 낼 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거를 해주냐? 프로셀이라는 시약이 존재하는데 이 프로셀 시약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다 이렇게 얘네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이제 얘네들은 여기 자석에 의해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들 전부 다 나머지 애들은 다 흘려보내서 없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프로셀 시약에는 TPA라는 게 많이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씨약을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 프로셀 씨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는 TPA가 마구마구 존재해요. 자, 이 TPA에 가는 것은 바로 이제 또 옆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B형 간염이 있고 항체들이 있고 루테늄이 있고 비오틴이 있고 자성 비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루테늄은 그냥 디텍션 안티바디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만 이해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루테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PA도 함께요. 앞에 TPA가 막 이렇게 제가 둥둥 떠다닌다고 했죠? 이제 TPA가 루테늄과 함께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빛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CLIA에서 이 L 부분이 빛, 루미네센스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빛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루테늄은 이제 안정적으로 특불과 TPA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근데 자,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자석, 마그넷이 고정이 되어 있다가 마그넷이 일렉트로드 쪽으로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산화라는 얘기가 나와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자, 먼저 죄송합니다. 자석이 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루테늄과 TPA가 산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산화가 무엇이냐?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있던 이 루테늄과 TPA가 전자를 잃게 되어서 루테늄 3뿔과 TPA 플러스 라디칼 형태가 됩니다. 갑자기 또 라디칼이라는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라디칼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TPA가 여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있다가 전자를 하나 뺏기게 된 거예요.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전자를 뺏기니까 내가 너무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너무 불안정해진 거죠. 근데 이 불안정의 정도가 도를 넘어가지고 미친 듯이 불안해진 것을 라디칼이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원자나 원소를 표현할 때 가운데 핵이 있고 옆에 전자들 이렇게 둥둥 떠다니잖아요.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렇게 짝수 형태로 얘는 2개, 얘는 홀수 형태로 얘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맨 끝에 존재하는 전자의 수가. 그럴 때는 짝수로 존재하면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홀수가 되죠? 홀수가 되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이 불안정한 정도가 너무너무 불안정해지면은 그것을 이제 라디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정확한 말로는 양성자 라디칼 TPA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TPA는 너무 불안정했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성자 하나만이라도 빨리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수소 이온 하나를 버립니다. 수소 이온을 버리게 돼서 라디칼 TPA가 돼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디칼 TPA가 되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도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루테늄한테 다 줘버리자 해버리는 거예요. 이 다 루테늄 네가 다 가져가 버려 해서 그냥 갖고 있는 전자 에너지를 싹 다 루테늄한테 줘버리게 돼요. 그리고 TPA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러면 루테늄은 지금 전자를 얻었으니까 루테늄 전자 얻었으니까 플러스가 하나 제거돼서 투뿔 여기 상태가 됩니다. 갑자기 또 여기 상태라는 단어가 하나 또 튀어나왔죠?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원래 루테늄은 기저 상태와 원래 루테늄은 기저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기저 상태는 안정적이고 여기 상태는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루테늄은 산화가 되기 전에는 되게 안정적이었죠. 루테늄 투뿔 되게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이제 TPA로부터 전자를 이렇게 산화를 거치고 산화 과정을 거치고 또 TPA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투뿔 루테늄 이제 옆에 별이 이렇게 붙은 상태를 여기 상태라고 하는데 해가지고 에너지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돼요. 원래는 안정적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루테늄은 원래 안정적이었는데 TPA로부터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되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루테늄은 원래 있었던 기저 상태, 안정적이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그냥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 방출해서 나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620 나노미터 파장의 빛으로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ECLIA는 루미센스 빛이죠. 빛으로 방출하는 것이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TPA는 여기서 그냥 제가 전사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장렬하게 루테늄한테 자기 에너지 주고 루테늄은 여기 상태가 돼서 빛을 방출하게 돼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TPA가 한번 없어지고 나면은 빛 한번 방출하고 나서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 바로 앞에서 프로셀 시약에는 TPA가 마구마구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루테늄이 여기 있던 루테늄이 여기 있던 TPA를 가져다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한번 에너지 방출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이 TPA가 가가지고 또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TPA는 일회성이에요. 한 번 쓰고 나면은 끝나요. 한 번 이제 루테늄한테 전자 주고 나면은 죽어버리지만 루테늄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정적인 기저 상태에서 여기 상태로 되었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빛을 방출하죠. 에너지 방출하면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기저 상태로 돌아간 애가 다시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주변에 있던 TPA와 또다시 반응을 해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재활용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TPA는 일회성이고 루테늄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빛을 계속해서 TPA가 계속 공급만 된다면 계속해서 빛을 방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넘어가고 싶지만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BPY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그냥 루테늄은 계속 이렇게만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더 정확하게 루테늄은 BPY, 한마디로 이제 비피리딘이라는 게 세 개에 이렇게 부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루테늄이 이렇게 있고 옆에 비피리딘이 이렇게 세 개 부착해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이 비피리딘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첫 번째 루테늄을 보호해 줍니다. 루테늄은 계속 이제 산화 과정을 겪고 이제 전자가 잃었다가 전자 얻었다가 뭐 여기 상태 됐다가 다시 뭐 빛을 방출했다가 기저 상태 됐다가 또다시 이제 이 과정을 다시 겪고 그러다 보면 되게 불안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비피리딘이 그 과정 속에서 루테늄이 상처 이제 더 상하지 않게 매니저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피리딘의 역할은 루테늄의 이 빛 방출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아까 이제 루테늄은 620 나노미터의 파장을 방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비피리딘이 혹시 없게 되면 잘못해서 뭐 630 나노미터의 파장을 방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메주어링 셀이 광전 증폭관을 설명은 안 되는데 이 광전 증폭관이 바로 이 빛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빛을 측정해 주는 애예요. 근데 얘는 620 나노미터의 파장만을 측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630 나노미터의 파장을 방출하게 되면은 얘는 200 나노미터, 620 나노미터의 파장을 측정하는데 비형간염 항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광전 증폭관이 620 나노미터의 파장만을 측정하니까 이 항원이 내놓은 파장을 빛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항원이 있는데도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피디딘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 추가적으로 사실 여기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내려올 때 빛 말고도 열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로 방출하면 안 되잖아요. ECLIA는 이제 빛을 빛을 측정하는 애들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열이 아니라 빛으로서 방출할 수 있도록 비피리딘이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비피리딘 역할은 TPA로부터 전자를 받는 것을 도와줘요. 라디칼 TPA가 이제 에너지를 루테늄에게 주게 되잖아요. 전자와 함께. 근데 만약 여기서 전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 상태가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기저 상태도 못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TPA로부터 이런 전자를 받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그냥 이 비피리딘은 루테늄을 도와주는 매니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어렵죠? 그래도 천천히 설명해 봤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근데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예요. 이제 그냥 정리하는 형식으로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저 상태에 있다가 TPA로부터 전자 받게 되면은 여기 상태에 갔다가 기저 상태에서 여기 상태 갔다가 여기 상태에서 이제 기저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했고 620 나노미터의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 설명했고, 그러면 이거 앞에 메저링 셀에 있던 거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B형 간염 항원, 항체, 루테늄, 비오틴, 자성비드, 이렇게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광전 증폭관이 빛 측정하는 애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빛을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루테늄이 빛을 막 이렇게 광전 증폭관 쪽으로 빛을 막 이렇게 방출을 해요. 빛을. 그러면은 이 광전 증폭관이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에 따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런 항원 면역 복합체가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빛의 양도 늘겠죠? 그럼 전기 신호가 커지게 되고 수치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면역 복합체 양이 줄었다면은 가는 빛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전기 신호도 줄게 되고 이런 수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코박스 시리즈 얘들은 정량 분석을 해주는 장비예요. 정량 분석이 뭐냐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그냥 유무 판별이 아니라 B형 간염이 존재한다, 안 한다라는 유무 판별이 아니라 정확한 양을 측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 빛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산화환원 얘기나 여기 상태, 라디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바이오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